발표하게 된 김태현입니다. 먼저 연구 동기는 저번에 말씀드렸듯 딥러닝을 활용해서 학생을 위한 예측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시작하게 되었고요. 먼저 이론적 배경에 대해 설명드리기 전에 이해를 돕기 위한 가이드를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공지능은 인간의 지능을 모방하는 거다 보니까 이제 지능을 정확히 정의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걸 위해 간단한 테스트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지금 저 가림막 뒤에는 인공지능 또는 인간이 있는데요. 같은 고양이 사진에 대해 고양이라는 출력을 내놨습니다. 여러분은 구분하실 수 있나요? 아마 없으실 겁니다. 적어도 인공지능을 모방하는 사람은, 인공지능을 만드는 사람은 이제 과정에 상관없이 같은 입력에 대해 결과만 같다면 그것을 지능이라고 정의합니다. 이러한 정의에 따라서 지능을 모방하게 되고요. 모방할 지능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간이 수용하는 자극을 파악하고 처리, 그리고 일반화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 외에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지능을 모방한 인공지능의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보인 분야는 다음 세 개와 같습니다. 데이터 특성을 파악하고 특성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특성과 타깃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후에 설명드릴 이론적 배경에서도 중요한 개념이니까 기억해 주시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결국 인공지능에게 바라는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양이라는 입력을 받아서 고양이라는 출력을 내는 것이죠. 먼저 인공지능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해주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 번역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인공지능은 출력을 내놓게 될 텐데요. 학습되지 않은 인공지능은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아기가 웅어리를 하는 것과 같이 무작위의 값을 출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정답과 비교해서 모델이 틀린 만큼 이제 비유해서 골프채를 때리는 것처럼 모델에게 너 이만큼 틀렸다는 걸 알려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런 과정을 반복하는 것이 인공지능에 있어서 공부라고 할 수 있고요. 이거를 이제 딥러닝에서의 용어를 바꾸면 다음과 같습니다. 방금 드린 설명은 좀 추상적이었다고 생각되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된다면 학습 데이터에는 이제 모델이 타깃, 우리 정답을 이끌어낼 수 있는 데이터와 정답이 같이 들어있습니다. 먼저 이 학습할 데이터를 이제 인공지능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바꾸는 과정을 전처리라 하고, 그 다음에 또한 인공신경망이 잘 학습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꾸는 것도 전처리라고 합니다. 이 전처리를 통해 바꿔진 입력과 그 다음 층의 가중치와 결합되어 그 층의 값이 결정되고요. 그 층의 값이 그 다음 층의 가중치 값과 결합되어 그 다음 층의 값이 결정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쭉 결정이 되다가 마지막 층의 출력값을 모델이 예측값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이 예측과 학습 데이터의 정답을 비교해서 손실함수에서 이 모델이 얼마나 멍청한지를 수로서 손실 점수로서 나타내게 됩니다. 이 손실 점수를 바탕으로 옵티마이저가 예측과 정답이 가까워질 수 있도록 가중치를 조정하는 과정이 인공지능에서의 학습, 특히 인공신경망을 활용하는 것은 인공지능 중에 머신러닝 중에 딥러닝에 해당하는 학습 방법입니다. 이 이미지도 계속 언급될 것이니 기억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럼 이제 이론적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인공지능이 좋은 성과를 보인 분야가 다음과 같다 했는데요. 그러면 저 관계를 특성과 타깃 간의 관계를 예측한다 했는데 저 관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형 함수에 대한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아마 인공지능 수학을 배우신 분들이 좀 더 이해를 쉽게 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먼저 이 선형 결합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요. 여러분이 아마 인공지능 수학을 배웠다면 벡터에 대해서 배웠을 텐데 앞에 불 켜주세요. 벡터에 대해서 배웠을 텐데 만약에 이러한 벡터가 있다고 칩시다. 기본적인 이 선형 결합의 아이디어는 이 각 축에 해당하는 기저 벡터를 만들어서 이 기저 벡터와 스칼라의 곱을 합한 것으로 이 벡터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선형 변화는 무엇이냐? 이러한
벡터의 스칼라를 곱한 것을 합한 거를 이제 선형 결합이라고 하는데요. 이 일을 제외한 다른 결합은 다 비선형적인 결합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선형 함수는 뭐냐? 먼저 선형 함수를 보시면 오른쪽 위와 같은데요. 보시면 이제 변수와 스칼라의 곱, 그다음에 이것들이 합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이 선형 변형이 다르게 정의가 되는데 발표를 위해서 그 특징들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앞에 출력값이 특성, 즉 변수에 대해 선형 종속인 선형 함수란 무슨 뜻이냐? 먼저 선형 종속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요. 만약에 어떤 3차원 공간이 있을 때 이 두 벡터의 선형 결합, 그러니까 스칼라과 합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벡터의 생성을 한다고 해봅시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저 두 벡터의 선형 결합을 통해 새로운 벡터를 생성한다고 치면은 벡터가 생성하는 공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데 이때 만약에 새로운 벡터를 추가한다고 쳤을 때 이 벡터가 이 면에 완전히 종속되게 된다면 새로운 공간을 생성하지 않고 이 벡터는 이 다른 원래 있던 그 두 벡터의 선형 결합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걸 이제 선형 종속이라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출력값이 즉 변수에 대해 선형 종속일 때는 그 출력값을 그 변수들 간의 선형 결합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다음과 같고요. 좀 이해를 돕기 위해 몸무게에 대한 키에 대한 몸무게의 함수로 예시를 들어 설명해 드려볼 건데요. 여기 보시면 몸무게에 대한 키의 선점도가 어떤 하나의 직선으로 표현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실제로 지금 키에 대한 몸무게의 함수에서 키만이 변수로 작용하고 있고요. 지금 저 위의 식에서는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어디서 많이 본 꼴 아닌가요? 저 W0와 W1을 상수로 한다면 그리고 A와 B로 바꾼다면 AX 플러스 B, 그러니까 1차 함수 꼴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를 하나의 그러한 선형 함수로 통해 표현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하는 일은 저 W0와 W1, 저 상수값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특성과 타깃 간의 관계를 선형 관계와 비선형 관계로 말씀드려 했는데 이렇게 하나의 직선 또는 평평한 평면으로 설명이 된다면 선형적인 관계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1차 함수를 통해 예측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런 자연적인 데이터는 하나의 직선, 평평한 평면으로 예측되지 않는 복잡한 비선형적인 관계가 훨씬 많습니다. 이러한 관계를 예측하기 위해 제시된 모델이 인공신경망 또는 딥러닝 방법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고요. 이건 저번에 제가 언급드렸던 간단하게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인공신경망을 시각한 것인데 저 뉴런, 저 하나의 동그라미들은 어떤 실수값을 가지고 저 열은 하나의 층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첫 번째 층의 값은 이제 입력 데이터를 통해 결정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 층의 각각의 뉴런들은 이전 층의 각각의 뉴런의 가중치를 곱한 값을 합한 그 값에다가 비선형 함수를 씌운 그런 값으로 다음 층의 뉴런이 결정되게 됩니다. 보시면 아까 전에 제가 방금 드렸던 그 비선형 함수를 씌우기 전까지는 그 선형 함수로 표현된다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전파를 통해 마지막 층의 그 뉴런 값이 모델 예측하는 값이 되게 됩니다. 아까 전에 제가 드렸던 그 가이드맵의 지금 이 부분에 해당하고요. 활성함수는 아까 전에 그 뉴런의 그 선형 함수가 마지막에 이 활성함수를 합성해가지고 뉴런의 값이 결정된다고 했는데 그 활성함수의 역할에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먼저 이 학습에 대한 해석을 알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인공지능의 학습은 크게 세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차근차근 하나씩 설명드릴 텐데 첫 번째는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그런 특성과 타깃 간의 그런 비선형 관계를 예측해 나가는 그런 변환을 찾아가는 거를 이제 인공지능의 학습이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처음 입력 벡터의 그 변환을 통해 출력 공간에서의 그 특성으로 맞춰나가는 과정, 그 구조로 맞춰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건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활성함수의 역할이 뭐냐? 첫 번째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비선형 관계를 예측하기 위해서 비선형적인 함수를 합성하기 위해 활성함수가 사용되고요. 그다음에 복잡한 공간 변화는 무슨 뜻이냐? 이거는 다음 장 텐서 연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삭기의 유효성은 이제 아까 전에 제가 그 학습의 해석 과정 중 하나가 이 입력 벡터를 그 출력 공간에 맞춰서 이제 변환해 가는 과정이라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선형적인 변환, 그러니까 이런 행렬 곱들만 계속 합성을 한다면 결국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의 수학에서 배우셨던 것처럼 그런 회전 변환, 뭐 전단 이러한 변환들을 각각 하는 게 아니라 그 변환을 합성했을 때 그거를 한 번에 하는 변환, 그러니까 회전과 전단을 동시에 하는 변환, 그렇게 하나로 대체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형적인 함수를 합성을 해도 그거와 같은 하나의 선형적인 함수로 대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층을 쌓는 거에 의미를 두게 하기 위해서 이 활성하는 함수를 합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사용한 구조는 그 피드포워드 구조인데, 여러 번 피드백에 대해서는 과학 시간에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출력값이 다시 입력으로 돌아가는 그런 되먹임 과정을 피드백이라고 하는데요. 피드포워드 구조는 그런 되먹임 없이 그 출력이 한 방향으로만 전파되는 것을 말합니다. 텐서는 이제 우리 인공신경망을 수학적으로 표현하고 또한 연산할 수 있게 해주는 과정인데요. 이건 저번에 언급드렸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러한 텐서 연산을 통해서 그 인공신경망을 표현할 수 있는데요. 아까 전에 제가 이 다음 층의 뉴런이 이전 층의 모든 뉴런 값에다가 가중치를 곱한 것이라고 했는데, 그거는 이 가중치 행렬과 입력 벡터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평행이동 변화는 이제 벡터의 합으로서 표현되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 편향을 더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공신경망을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연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그 새로운 그 인공지능의 학습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말씀드릴 텐데요. 그 인공지능 수학을 배우시는 분들이라면 그 행렬과 벡터의 연산에 대해서 배우셨을 겁니다. 실제로 아까 전에 이 어떤 특정 벡터를 이 기저 벡터의 합과 곱으로 나타낸다 했는데, 행렬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 이 기저 벡터가 기저 벡터의 변환을 이 행렬의 열로서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렬은 이제 이 기저 벡터의 변환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기저 벡터의 변환은 또 뭐냐? 이 공간 자체의 변환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공간 자체의 변환에서 어떤 변환이 있느냐? 첫 번째로 그냥 행렬을 곱했을 때는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선형 변환, 그러니까 뭐 회전, 전단, 그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고요. 그런 것과 평행이동을 합쳤을 때 이제 앞힘 변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첫 번째 입력 벡터를 우리 그 인공지능의 출력 공간으로 이 입력 벡터를 공간적인 변형을 통해 맞춰나가는 과정, 그걸 학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거에는 만약에 선형 변환만 한다면 회전, 평행이동 이런 것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성함수를 사용해서 비선형적인 그 입력 벡터의 변환을 통해 출력 공간에 맞춰나갈 수 있다는 건데요. 그걸 이제 간단히 이미지로 표현드리면,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이제 앞힘 변환이라고 그 평행 이동과 그 선형 변환만을 했을 때 나타내는 결과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런 공간적인 변형을 통해 그 입력 벡터를 출력 공간으로 맞춰나간다는 얘기고요. 이런 것 또한 선형 변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그 삼성노트에서는 저 변환이 아니어서 따로 추가를 한 거고요. 이런 것과 같이 특정 범위 이상의 값만 선택한다던가, 이렇게 변화하는 걸 비선형적인 변화, 그러니까 활성함수를 씌웠을 때 그런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텐서 연산의 또 다른 장점 중에 하나가 이제 GPU를 통해 병렬적으로 한 번에 계산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그걸 비유해드리려면 먼저 CPU
CPU와 GPU에 대해서 설명드려야 됩니다. 컴퓨터의 연산장치는 크게 CPU와 GPU가 있는데요. 이 CPU는 간단히 현우진이 직렬적으로 어려운 문제 한 문제를 직렬적으로 푼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비교할 수 있고요. 근데 GPU는 이제 여러 명의 학생들이 수능 1번 문제를 동시에 몇만 개를 동시에 병렬적으로 푼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GPU는 이제 게임의 이런 실시간적인 빛의 변화 아니면 이 3D 공간을 실시간으로 보여주기 위해 만들어졌는데 인공지능을 만든 사람들이 이걸 이제 텐서 연산에 활용하면 엄청난 연산 속도의 향상이 있겠다 해서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GPU가 뜬 것이고요. 그러면 아까 전에 이 입력 벡터를 출력 공간에 변환하는 과정 또는 그 비선형적인 관계를 예측하는 방법. 그럼 도대체 어떻게 그거를 예측해 나가느냐? 그게 코스트 함수 경사방법이고요. 코스트 함수는 정확히 이제 인공지능이 예측한 값에다가 정답 간의 차이를 뺀 다음에 그걸 제곱해서 평균이 된 그 MSE라는 그런 코스트 함수를 보통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겠지만 정답 간의 차이가 클수록 이 함수의 값이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모델이 얼마나 멍청한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스트 함수에 영향을 주는 것은 무엇이 있냐 하면은 저 모든 그 입력 벡터에 대해 곱해지는 가중치들과 이런 편향들, 더해지는 편향들이 이 코스트 함수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보통 변수가 두 개라고 하면 이천 함수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 코스트 함수에 주는 변수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엄청나게 높은 차원의 함수로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이 손실 점수로서 그 내놓는 단계가 이 코스트 함수고요. 그래서 어떻게 인공지능의 학습을 이 로스가 줄어드는 것 자체만으로 이 모델이 점점 똑똑해지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처음에 언급드렸던 이 과정에 상관없이 인간과 내놓는 값이 입력이 된 인간과 내놓는 값이 같기만 한다면 그거를 학습된 모델 그리고 지능이라고 볼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럼 단순히 이 코스트 함수값을 줄여 나가는 것만으로도 이 인공지능이 학습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코스트 함수를 줄여나가는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가 설명해 드릴 텐데 먼저 그 변수가 하나인 낮은 차원에서 먼저 설명해 드린다면 예를 들어서 아직 인공지능이 학습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이 코스트 함수가 함수값이 엄청 크게 될 겁니다. 오른쪽을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린다면 이때의 기울기는 양수가 되겠죠. 지금의 데이터 포인트에다가 이 양수값을 더하게 된다면 오른쪽으로 가게 될 겁니다. 오른쪽으로 가게 된다면 이 코스트 함수의 값이 점점 커지겠죠. 그래서 이 기울기를 현재 위치에다가 뺀다면 점점 그 코스트 함수가 낮은 방향으로 이동하게 될 겁니다. 이거 왼쪽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왼쪽에서는 기울기가 음수여서 지금 만약에 현재 데이터 포인트 값에 이 음수를 빼게 된다면 오른쪽으로 이동하겠죠. 그러니까 이 기울기를 통해 함수값이 낮은 방향으로 도달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낮은 차원에서 설명드렸으니 이제 높은 차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 함수의 최소값에 도달해 나가느냐? 그럼 그라디언트 벡터를 통해서 도달해 나가는데요. 지금 이 공간에 함수값이 저렇게 돼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기본적인 이 그라디언트 벡터의 아이디어가 뭐냐? 그 각 변수, 그러니까 각 축에 대해서 다른 변수를 상수 취급하는 미분, 그러니까 편미분을 합니다. 이 축에 대해서도 편미분을 하고 또 다른 변수, 이 축에 대해서도 편미분을 한 다음에 그 편미분 값을 성분으로 하는 그 벡터가 그레디언트 벡터입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방금 설명드린 것 같이 이 그레디언트 벡터를 현재 위치에다가 더해준다면 함수값이 증가하는 방향, 이쪽 방향으로 이동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현재 데이터 포인트에다가 이 그레디언트 벡터를 빼주게 된다면 함수의 최소값이 저쪽이라 하면 저쪽으로 좀 더 다가가는 그러한 형태가 될 것입니다. 이게 기본적인 그 그레디언트 벡터를 통한 경사범의 방법이고요.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그 골프채로 모델을 개선시키는 과정, 예측과 정답 사이에 줄여나가도록 가중치를 조정하는 과정이라 해석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방금 설명드린 거를 식으로 표현하면 저 왼쪽 위에 있는 저 식과 같습니다. 저기 보시면 현재 위치값에다가 그레디언트 벡터의
그 음수를 곱한 값을 반영해서 그 다음 데이터 포인트 값이 정해진다. 이렇게 해석하실 수 있는데요. 저기 보시면 알파라는 특정 상수값이 곱해져 있습니다. 저거 학습률이라 부르게 되는 것인데요. 얼마만큼의 크기로, 얼마만큼의 스텝으로 그 현재 데이터 포인트를 개선해 나갈 것이냐, 업데이트를 해 나갈 것인가인데요. 만약에 저 학습률이 너무 작게 된다면 저 함수의 글로벌한 미니멈에 도달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고, 너무 크다면 오히려 도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학습률을 찾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이거는 인간이 조절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그레디언트 벡터를 구하려면 결국 모든 변수들에 대한 그 코스트 함수의 편미분값을 구해야 되는데요. 그 엄청난 연산이 필요하다는 걸 예측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그 최적화하는 방법이 이제 이번에 노벨상을 받으신 제프리 힌턴 교수님의 백프로퍼게이션 알고리즘입니다.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그 체인을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알아야 되는데요. 이건 미적분을 배우신 분들이라면 합성함수의 미분법으로 배우셨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x에서 u로 가는 함수, u에서 y로 가는 함수가 있을 때 u에 대한 x의 미분값 그리고 y의 u에 대한 미분값 두 개를 곱했을 때 y의 x에 대한 미분값과 같다. 그러니까 좀 시각화해서 설명드리면 이 미분값과 이 미분값의 곱이 이 전체 미분값과 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백프로페게이션 알고리즘은 뭐냐? 뒤에서부터 이제 중복되는 편미분값을 저장해 나가면서 편미분값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코스트 함수에 대한 미분값을 구한다 했을 때 이 모든 그 노드들에 대한 곱이 편미분값이 될 텐데요. 그럼 이 값이 곱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값은 이 다음 단계에서 그 코스트 함수에 대한 이 변수의 편미분값으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중복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값을 한 번 더 계산하지 않고 뒤에서부터 이 편미분값들을 저장해 나가면서 이 저장해 놓은 값에다가 이 남은 노드의 값을 곱해서 편미분값을 구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역점파 알고리즘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여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제 이번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더 이 전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셨더라도 좀 더 주의 깊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에 데이터를 수집한 다음에 이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학습을 시켰고요. 학습된 모델을 평가하고 일반화 성능을 개선시켰습니다. 이 과정 중에 나타난 데이터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제 연구에 포함됩니다. 굴파력에서 10월 16일까지 개발을 했고요. 처음으로 이제 인공지능이 학습할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미 만들어진 그런 데이터를 다운받아서 쓰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설명드리는 것은 이제 제가 직접 데이터를 수집한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실만한 그 커리어넷에서 데이터를 수집을 했는데요. 아마 처음 데이터를 수집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보실 때 그런 광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전체 데이터에서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는 저 3개, 빨간색 동그라미로 치는 저 3개밖에 없는데요. 저거를 먼저 추출하는 단계를 먼저 해줬고요. 그렇게 추출했을 때 그 한 400개의 직업에 대한 각각의 직업에 대한 그 문장, 단어들을 담아왔습니다. 여기에 인공지능의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도 있고 아닌 데이터도 있기 때문에 이 직업을 나타내는 키워드들만 뽑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그건 아마 인공지능 수학에서 배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TF-IDF를 통해서 그 키워드를 추출해냈습니다. 이거는 이제 DTM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이걸 토대로 이제 각 직업별로 이제 전체 문장에서는 덜 반복되면서 같은 문장에서는 많이 반복되는 그러한 단어들을 뽑은 것입니다. 근데 이제 400개의 직업에 대한 그런 키워드들을 뽑은 것이고요. 사실 이게 제가 2가지 프로젝트를 동시에 했는데 다 넣으면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방금까지 한 거는 다른 프로젝트고 지금부터는 새로운 프로젝트입니다. 이거는 이제 데이터를 수집한 게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그런 데이터를 다운받아서 했는데요. 그 데이터를 보시면 지금 각각의 특성들에 대해서 그 데이터의 값이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 특성들이 수치형이 있고 이런 범죄형이 있는 걸 아실 수가 있는데요. 각각의 정처리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 데이터 유형을 먼저 분류를 해주었습니다. 먼저 이 분류된 데이터 중 수치형 데이터에 대한 전처리를 먼저 해주었는데요. 수치형 데이터에서 해야 할 것은 사실 이미 이 실수값을 그대로 인공지능망에 입력을 해도 상관없긴 한데 여기 보시면
특정 범주의 값들은 평균값이 다른 범주에 비해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사실 모든 특성들에 대해 그 모델이 같은 영향을 줘야 되는데 특성에 대한 평균값이 높다면 그 특성이 모델에 더 많이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특성들에 대해 열의 평균을 0으로 맞추고 표준을 1로 맞추는 그런 데이터 표준화 과정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데이터를 표준화한 게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입니다. 데이터 벡터화는 이제 범주형 데이터를 인공지능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꾸는 과정인데요. 원학 벡터로 바꾸었습니다. 데이터 분할인데요. 데이터 분할은 무엇이냐면 이제 인공지능이 학습할 데이터와 그 다음에 모델을 평가할 데이터 이걸 나누는 과정이 데이터 분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데이터 분할을 해주고 모델 구조를 정의했는데 제가 방금 전에 코드로 설계한 그 모델 구조가 저 왼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수치형 데이터를 입력받는 층과 범주형 데이터를 입력받는 층이 있고 그 데이터를 합치는 층, 그 다음에 계속되는 저것들은 그 층을 합성해 나가는 과정, 층을 쌓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 깊게 보실 건 이제 마지막 층의 그 아웃풋의 텐서가 크기가 1인 걸 알 수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제가 성적 예측을 하는 모델이다 보니 성적 딱 하나의 수치만 예측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크기를 하나 뒀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을 학습을 시켰고요. 학습을 시켰을 때 먼저 이 그래프를 해석하는 방법을 알려주셔야 될 텐데 그 가로축의 그 에포크는 이제 모델이 전체 학습 데이터를 한 번 돌았을 때를 원 에포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에포크를 200 에포크를 진행했다는 뜻이고요. 그러면 저 Y축은 뭐냐? Y축은 이제 손실, 코스트, 모델이 얼마나 멍청한지를 나타낸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코스트 함수의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에포크에 따라서 에포크가 늘어날수록 그 로스가 줄어드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사실 이게 모델이 잘 학습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일반적인 모델의 손실 회복선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빨간 줄은 학습 데이터에 대한 손실을 나타내는 것이고 파란색 데이터는 이 모델이 난생 처음 예측하는 그런 값들에 대한 손실값입니다. 일반적인 모델은 이제 그 처음 보는 데이터에 대한 손실값이 증가하기 전까지는 최적화라고 해서 학습 데이터에 대한 최적화를 진행하면서 그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예측과 학습 데이터에 대한 예측률이 높아지는데 그러다가 이제 모델이 같은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만 여러 번 반복해서 학습하다 보니까 이 모델의 노이즈까지 학습을 하는 경우까지 생깁니다. 그래서 만약에 노이즈까지 학습을 하게 된다면 이제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예측률이 떨어질 텐데요. 그래서 이 그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그 로스가 늘어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생각한다면 제가 보여드렸던 이 학습 곡선이 약간 비정상적이라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거를 해결하기 전에 먼저 불필요한 특성을 제거해주는 작업을 먼저 하겠습니다. 이건 각각의 특성들에 대해서 그 학습을 해준 건데요. 저는 처음에 이 그래프를 그리고 어떤 특성이 중요한가를 선택해야 되는데 제가 처음에 해석한 방법은 저 기울기가 가파를수록 그 모델에 더 큰 영향을 주는 특성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 기울기가 큰 노란 색깔 특성을 보시면 그 젠더, 그 성별인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생각해도 성적에 그 성별이 영향을 줄 것 같다는 생각은 안 해서 그 제가 해석한 방법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이제 새로운 해석 방법을 제시했는데 그 새로 제시한 해석 방법이 이제 절대적인 처음 로스 값과 마지막 도달하는 그 로스 값의 차이의 절대값이 클수록 이제 모델에 큰 영향을 주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 차이가 클수록 모델이 이 특성으로부터 얻었다는 것이 많다는 것을 뜻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음같이 해석했고요. 그렇게 해석했더니 어느 정도 논리적으로 특성을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절대적인 차이가 작은 특성들을 제외해주는 작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전에 그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예측률이 다시 증가하는 그러한 단계가 나타나지 않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하이퍼 파라미터를 튜닝했습니다. 하이퍼 파라미터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경사관법의 스텝의 크기, 그 학습률을 조정하거나 아니면 배치의 크기 넘어가고요. 모델의 구조의 복잡도를 더 복잡하게 하거나 아니면 더 간단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이라고 합니다. 이런 값들을 계속 조정해 나가면서
엄청 여러 번 이제 해봤는데 그래도 다시 그 검증용 데이터셋에 대한 로스가 다시 늘어나는 그런 광경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어떤 것에 문제가 있을까 생각해봤는데 사실 아까 전에 그 인공지능이 하는 일이 데이터와 데이터 간의 관계, 데이터와 특성 간의 관계를 예측하는 것이라 할 만큼 모델은 그냥 데이터 속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제 데이터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사실 인공지능 전문가가 하는 일은 저는 학습을 시키는 것보다 이제 데이터를 잘 가공하고 데이터를 잘 수집하는 일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다시 살펴봤는데 지금 이거는 이제 그 정답, 그러니까 성적의 분포를 나타낸 것인데요. 보시면 매우 비정상적인 걸 알 수 있습니다. 80에서 100의 사이에 대한 그런 범죄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굉장히 적고 여기 보시면 막 5개, 0개, 1개 이렇게 보시는 걸 알 수 있는데 60에서 70 사이에 분포하는 그런 데이터들은 막 2000개, 막 1400개 이 정도로 데이터가 불균형하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 아까 모델에서 그런 문제가 나타난 것인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데이터에 노이즈를 추가해줘서 저 작은 데이터를 갖는 저 범주의 데이터를 늘려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데이터를 이 시에 보시면 살짝 늘어나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이걸 통해 데이터를 늘려주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오버샘플링이라는 것을 통해 저 작은 범주의 값을 늘려주는 작업을 했습니다. 근데 이랬는데도 데이터 불균형 문제가 해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반적으로 데이터 불균형 문제가 있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 저 코스트 센시티브 러닝이라고 이제 저 작은 범주를 이걸 설명드리기 전에 모델이 먼저 왜 저 불균형 데이터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냐라고 한다면 그냥 모델이 차라리 저 60에서 70 사이의 범주의 값만으로 예측을 한다면 어차피 80에서 100 사이의 범주의 값은 적기 때문에 저기에 손실값이 커지더라도 그냥 모델이 60에서 70 사이의 값만 예측하면 손실이 나아지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스트 센시티브 러닝은 저 작은 범주의 값을 예측을 할 때 너 이 범주의 값들도 예측을 잘 해야 돼. 이때 손실을 더 크게 해주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 그 모델을 학습시켰을 때 제 과적합이라는 용어를 설명을 안 드렸는데 다시 이 그 평가형 데이터셋에서 그 로스가 늘어나는 저러기 시작하는 과정 그걸 과적합이라고 부릅니다. 저 과적합도 나타나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보통 이 발리데이션 로스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로스 값이 제일 적은 이때의 모델을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요. 저 모델을 가지고 예측을 해봤을 때 문제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 만약에 그 적은 범주에 해당하는 값에 어떤 가중치를 곱해서 그 손실값을 크게 만든다 했는데 그 값을 크게 만들면 크게 만들수록 이제 80에서 100 사이의 범주의 값으로 예측하는 경향이 있고 그렇게 해서 좀 그 손실값에 곱하는 가중치 값을 좀 적게 했을 때는 또다시 60에서 70 사이의 범주로 갇히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범주로 갇히는 문제가 계속 생겼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만의 방법을 새로 제시를 했는데요. 저거는 이제 모델을 차라리 어떤 특정 기준값으로 나눈 다음에 80에서 100 사이의 범주를 예측하는가 그 다음에 0에서 76 사이의 값을 예측하는 모델 그런 모델 두 가지를 만든 다음에 그 각각의 범주를 A 범주, B 범주라고 한다면 저 A 범주와 B 범주를 분류하는 모델도 만든다는 게 제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은 A 범주, B 범주를 분류하는 모델을 학습시킨 건데요. 보시면 학습이 매우 잘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분류하는 모델은 완전히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도 0.98의 정확도를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저 과적합이 시작되기 전 일반화가 잘 된 저 모델을 사용했고요. 이거는 각각의 범주에 대해 학습을 한 거고 각각의 범주에 대해서는 이전과 같이 잘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을 저장해서 모델을 저장을 했고요. 그래서 만약에 학습을 마쳤다면 이 학습된 가중치, 이 가중치만을 저장해서 이거를 순전파을 시켜주면 이 모델이 예측하는 값이 바로 나오기 때문에 이제 연산이 덜 필요하게 되죠. 원래는 저 일반화 성능 현상,
그러니까 과적하기 시작되기 전 그때 모델의 성능을 향상하는 걸 일반화 성능 향상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거에 대해 좋은 방법인 드롭아웃이라는 일반화 성능 향상 방법이 있는데요. 이건 제 모델에서는 사용을 하진 않았고 이제 아까 전에 백프로페게이션 알고리즘으로 노벨상을 받으셨던 분이 이 아이디어를 제안을 해서 갖고 왔습니다. 이거 원래 제가 양서고 학생들을 비유를 해서 드롭아웃을 설명하라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할 것 같고요. 이제 결론은 이제 범죄형 특성과 취업 특성을 합치는 층이 있고 그 특성으로 합쳐진 값을 이제 A 범죄에 해당하는지 B 범죄에 해당하는지 예측하는 그런 모델에 넣게 됩니다. 그 모델은 제가 아까 전에 학습시켰기 때문에 A 범죄에 해당하는지 B 범죄에 해당하는지 예측하게 되고요. 그 예측한 값을 토대로 그 범죄에 해당하는 모델에 가서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 모델의 최종적인 예측이라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예측했을 때 아까 데이터 불균형에서 발생했던 특정 범주로 갇히는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데이터 불균형 문제는 제가 아까 일반적인 해결 방법, 그러니까 코스트 센시티브 러닝이나 모델의 구조를 늘리는 방법, 아니면 그런 과정을 적용한 다음에 문제에 맞는 해결 방안을 제시를 했고요. 그 과적합 되지 않는 문제는 이제 네트워크의 수와 층의 복잡성의 변화를 줘서 해결했습니다. 기대효과는 이제 데이터 정리와 코스트 센시티브 러닝으로도 해결되지 않은 불균형 문제에서 해결책이 될 수 있고요. 하나의 기능을 위해 역할이 분담된 여러 모델을 결합하는 아이디어가 다른 문제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계는 이제 아까 전에 A 범주, B 범주를 분류하는 모델, 그 분류하는 모델에서 오차가 생기면 전체 모델의 예측값이 오차가 매우 커질 가능성이 높고요. 하나의 기능을 위해 여러 모델, 제 모델에서는 3개의 모델이나 사용을 했죠. 그런 만큼 그 비용과 시간 면에서 비효율적입니다. 앞으로의 연구 계획인데요. 아까 전에 언급드렸던 하나의 기능을 위해 역할이 분담된 여러 모델을 결합하는 아이디어를 적용하여 다른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싶고요. 나머지 아래 설명드린 것은 제가 이미지를 통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이 분류하는 모델에서 오차가 생기면 이 전체의 모델이 예측하는 값에서 오차가 커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간 범위를 예측하는 모델을 추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를 하고 싶다는 뜻이고요.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참고로는 인공지능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은 챗GPT의 그러한 탄생에 큰 역할을 준 트랜스포머 아키텍처에 대한 논문이 첫 번째 참고 문헌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데이터 불균형이 머신러닝 모델에 성능에 미치는 영향. 데이터 불균형 문제가 제 이번 연구의 핵심 논쟁이었기 때문에 참고 문헌에 추가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릴 내용은 가볍게 들으셔도 되는데 제가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된 근본적인 동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제가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바로 저의 진로인 인간의 지능에 영향을 주거나 딥러닝의 최적화 및 학습에 도움을 주는 인공신경망의 특징들을 기존의 인공신경망 모델에 반영하는 연구와 아직 높은 예측력과 효율을 가지지 않은 스파이킹 뉴럴 네트워크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방금 뭐라는지 모르셨을 것 같은데요. 그거를 시각화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을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이제 인공신경망과 인간신경망의 차이를 설명드려야 될 텐데 아까부터 배경에 있었던 이거는 제가 작년에 했던 뉴런으로 병렬 가감 삼기를 구현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제가 이 프로젝트를 갑자기 가져온 이유는 제가 이 프로젝트에서 사용한 이 기본 단위가 인간의 신경계를 반영하여 만들어졌기 때문에 가져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그 표현이 아주 잘 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아마 생명을 보신 분들이라면 배우셨을 것 같은데 이러한 시내스 전 뉴런에서의 그러한 신호들의 전체 합이 유발 영역에 가기 전까지 그러한 전압이 합해져서 이 유발 영역에서 역치 이상의 활동 정의가 발생되고 역치 이하에는 활동 정의가 발생되지 않는 이런 뉴런의 특징을 설명드리는 것이고요. 그럼 이것과 인공신경망의 관계는 뭐냐? 인간의 신경망에서 또 중요한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장기 강화라고 많이 활성화되는 그러한 시냅스일수록 그 시냅스의 연결이 강화되는
그런 장기 강화, 장기 약화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한 개념이 인공신경망에도 반영이 됐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아까 전에 말했던 그런 가중치, 이러한 뉴런과 뉴런 간의 연결이 가중치로 설명될 수 있는데 그런 가중치가 이제 장기 강화, 장기 약화, 가중치의 값이 커질수록 그 장기 강화로 비유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고요. 이 가중치 값이 작아질수록 이제 장기 약화로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스파이킹 뉴럴 네트워크는 이제 인공신경망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인간의 신경계의 특징을 더욱 반영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모델에 대한 연구를 하고 싶다는 게 제 진로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 기존의 인공신경망에 더 많은 인간의 신경망의 특징을 반영해서 그 인간의 지능의 모방, 더 높은 수준의 지능을 모방을 하는 것, 그게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고요. 이건 제가 작년부터 그 인간의 신경계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어떤 인공신경망과 인간의 신경망의 공통점을 찾은 것인데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런 이미지죠. 그걸 인간의 신경망으로 바꾸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고 상상을 한 것입니다. 실제로 인공신경망이 이런지는 아직 연구되지 않았고요. 그냥 제가 배우면서 이게 인공신경망과 비슷하거나 이런 걸 느끼게 해줬다는 걸 이미지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신경망도 우리가 받아들이는 자극을 감각기관에서 정기적, 화학적 신호, 같은 뉴런에선 정기적 신호고 뉴런과 뉴런과 연결해서 화학적 신호로 전달되겠죠. 이런 정기적 화학적 신호를 바꾼 다음에 이 뉴런에서 계속 신호가 전달이 될 겁니다. 이 전달된 신호를 바탕으로 그 운동기관에서 행동으로 바꾸게 될 텐데 이 행동과 외부의 개입을 통해서 이 인간의 보상 체계가 이 연결을 강화할지 이 연결을 약화할지를 정한 다음에 이제 CNS 전달 강도를 그 장기 강화, 장기 약화, LTP와 LTD를 통해서 이 CNS 전달 강도를 조절하는 이런 과정이 인공신경망의 학습 과정과 비슷하다 생각되어 보여드리는 것이고요. 이런 것처럼 인간의 신경망의 특징을 좀 더 반영해서 더 높은 수준의 지능을 모방하는 그런 연구를 하고 싶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 전에 그거를 설명드려 그 에포크에 따른 손실, 그러니까 모델이 어떻게 하는가를 설명해 드리는 건데 잠깐 시간이 없네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 인공지능이 했던 과정을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는 게 설명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할 것 같고 그래서 이 제 진로를 이루기 위해 제가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했냐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건 제가 1학년 때부터 그 계속 쌓은 그런 프로젝트인데요. 제가 아까 전에 부분 설명드린 그 진로를 이루기 위해서 앞에 프로젝트에서는 신경계에 대한 이해를 쌓고 뒤에서는 인공신경망을 구현하는 능력을 쌓았습니다. 이 네 번째 프로젝트는 그 제가 쌓은 능력을 바탕으로 그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인공신경망의 활용을 주제로 연구한 내용이고요. 이때 사용된 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이번 연도에 그 인공지능 수학에 대해 발표하고 나머지는 이제 이러한 흐름에 맞춰서 제 진로를 이루기 위해 지금 현재 연구까지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